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뭐 용도 구역에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나중에 우리가 그 최소 구역 계획을 좀 더 좀 그 3월 달에 더 깊이 있게 좀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그 125페이지 가보시면요. 행위 제한의 특례에서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요 말을 한번 보세요. 행위 제한의 특례. 자, 우리 행위 제한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행위 제한과 다르게 처리하는 장소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세 가지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이게 용도 지역이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잠깐 보시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126페이지를 보시면 그 2번하고 3번 같은 거를 좀 봐야 되는데 3번은 좀 어려운 거라서 나중에 좀 보시고 그 2번에 보시면 용도 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이 자 요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용도 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땅이 있으면 용도 지역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의 땅도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도시관리, 농림, 자연으로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없대요. 자, 이런 상태죠. 자, 우리나라에 어떤 땅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용도 지역이 크게는 몇 종류예요? 크게 네 가지죠, 네 가지. 도시지역이라는 땅이 있고 세분하기 전에 여기 도시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관리지역이라는 땅도 있었다, 이렇게. 이쪽 지역은 농림지역하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이렇게. 그럼 원래 토지가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없대요. 미지정 상태의 토지도 있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제일 규제가 센 데가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으로 대신 규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쪽에 규제가 없다. 이게 지금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쪽에 행위 지정이 없다, 아무것도 없대요. 용도적인 미정 상태의 땅일 때는 규제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규제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까 자연환경에서 건폐율 20% 이런 거 있었죠. 용적률 80%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에 별표 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그 한 3시간 전에 배운 거.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미지정 토지에서는 행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행위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연환경 쪽으로 제일 규제가 센 쪽으로 대신 적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지정이 아니라 미세분이란 말 또 하나 써요. 미세분. 자, 미세분 이런 겁니다. 도시적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원래 주상공록이라고 세분이 돼야 되는 거죠.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중일군유 4개, 공업지역에 아까 전일준이 3개, 녹지지역은 보생자 3개 있었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세분이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 돼 있는 도시지역으로는 지정됐는데 이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는 땅이 있대. 세분, 이걸 미세분이라고 그래요. 자, 미세분일 때는 여기 주거지 도시지역 안에 제일 센 데가 이게 보존녹지예요. 보존녹지 쪽으로 대신 적용하는 겁니다. 그 도시지역의 그 세분 명칭 중에 제일 센 데가 보존녹지라고요. 도시지역 안에 세분 명칭 중 녹지 중에서 보존녹지가 제일 세니까 그쪽으로 대신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도 원래 보생, 계로 세분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 돼 있는 땅이 있다. 그때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규제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신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전관리처럼 놓고 건물 지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미지정과 미세분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미지정이란 말은 용도지역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용도지역에 도시도 안 돼 있고 관리지역도 안 돼 있고 농림자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미지정 상태. 그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규제해서 건물을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 농림자연이 가장 기본. 근데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이 돼서 도시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세분이 안 돼 있다. 틀리죠, 말이. 미지정이 아니잖아요. 미세분.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그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다. 또 관리지역으로는 들어가서 관리지역 중에 세분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보호생계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보존관리로 대신 규제하고 보존녹지로 대신 적용하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116의 번호 2번. 자,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용도기 아무것도 안 됐다. 그게 바로 도시, 관리, 농림, 자연으로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미지정일 때는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규정 같은 걸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대신 적용을 해서 규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대신 적용하는 거죠. 행위 제한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거기 밑에 양가로 이번에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지정됐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도를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보존 녹지 쪽으로 적용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관리로 대신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라고요.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셔요. 이건 좀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뭐 간단하게 뭐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 특례사항이라서 나중에 보시고 자 129로 가세요. 129. 자 129로 가보시면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하실 겁니다. 뭘 보실 거냐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얘네들이 이제 공사하는 절차를 하나 정리하시면 이제 오늘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제목이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이게 6가지가 있었는데 3번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뭐였나요? 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죠. 이렇게. 근데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거라고요. 근데 걔네가 이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의 의의를 보세요. 의의. 그 도시계획시설은 원래 도시군계획시설인데 군자를 떼고 읽으시면 돼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밑에 써 있는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까? 아, 이렇게 돼 있네. 자, 도시계획시설은 처음에는 도로나 공원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 행정청이 실제 공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와 있는 결정된 시설이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의 호칭을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반시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기반시설 뭐 교통설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간시설, 수도, 전기, 가스, 학교, 운동장, 그 밑에 뭐 하천이나 유수지, 화장설, 공동묘지, 그다음에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얘네들이 다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기반시설 이렇게 부르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기반시설이 결국에는 그 계획이 결정돼서 그 결정된 그 장소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이게 바로 도시계획시설 설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게 사업이죠. 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도로 만드는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4번 도시관리계획은 무슨 사업을 썼어요? 도시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한다. 서울시 외곽에다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든 신시가지 만드는 사업한다. 이 구룡마을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또 하죠.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배웠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요 정비 사업 여기 세 가지를 합치면 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공익 사업인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바로 공익 사업이라고. 그 중에 하나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배우자는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절차로 한다.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그래서 그거 보면 사실은 6절을 지나서 우리가 7절에 가보시면요. 7절 쪽으로 과감하게 넘어가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 139에 보시면 그 순서 있죠. 예, 이 순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요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처음에 그 앞에 순서가 뭐였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려면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 결정고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그렇게 해석하세요. 보니까 순서가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이 결정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사업하는 위치나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요. 야 어디서 도로 만든다.
또 어디서 공원 만단 말 제가 들었어요. 그럼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되죠. 어느 위치에서 공원 만드느냐 이거. 근데 그 위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서 발표되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는 여기서 만들어라 이렇게 위치를 정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도를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을 만들면 우리 서울숲 공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라고요. 위치 같은 걸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위치를 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일반인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그럼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는데 우리 다음에 또 설명이 될 건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할 부지가 너무 넓어서 1단계 먼저 하는 곳 2단계 나중에 하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별 얘기가 아니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는 3년 안에 먼저 공사하는 곳 2단계로 들어가면 3년 이후에 공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특정 어떤 개인 땅 그러면 그 특정 개인 땅이 이런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죠? 예, 있는 거예요. 어떤 서울시의 어떤 특정 땅이 개인 땅인데 거기가 강제로 도시관리 결정이 나왔어요. 도로 만드는 땅으로 정해진 거라고요. 그러면 기왕 들어갔으면 몇 단계로 분류되는 게 좋겠습니까? 예, 1단계로 분류가 돼야 돼요. 사업을 3년 안에 빨리 해야지 보상금을 빨리 받죠. 제가 지금 보상금이란 말을 했어요. 예, 보상금이 나온다고 이게. 왜냐하면 그 땅을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갑니다. 이게 수용을 해서 공사합니다. 그 땅이 남의 땅에다가 지금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행정청 입장에서 어떤 특정 사유지에다가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해 결정을 하면 이 뒤에 가서 거기 공사할 때요. 그 맨 끝에 공사 있죠, 공사. 네, 공사할 때 그때 수용이라는 걸 지내요. 수용 절차. 그래서 그 공사 위에다가 수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수용. 이 수용이라는 타인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네, 그럼 이런 수용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땅 가진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습니까? 네, 그렇죠. 보상금이 이제 맞냐 적냐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지 소유권은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넘겨야 된다고요. 이게 강제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못 하죠. 여기서요. 지주 작업이란 걸 할까요? 도로 만들 때는 지주 작업 해야 안 해요. 지주 작업은요. 나중에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지주 작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건설회사의 그 직원들이 가서 뭐라는 거예요. 지주들을 만나가지고 땅 주인을 만나서 매매로 팔라고 설득하는 게 지주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설득이 필요하지 않죠. 아까 제가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타인의 재산권인 수요권을 강제로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주 작업은 그 민간 건설회사가 민간 아파트 줄 때는 당연히 수용권이 없잖아요. 민간인들에서 수용권을 주면 안 되니까 특정 건설회사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지주 작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땅 주인한테 파십시오. 왜 안 팝니까? 물어봤더니 땅값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나치면 그게 알박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주 작업의 반대가 뭐예요? 수용이에요, 수용. 그런 기본적인 걸 아셔야죠. 공익 사업에서는 그 지주 작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맞바로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도 이 공익 사업이니까 다 수용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로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을 먼저 받죠. 먼저 사업할까. 그래서 기왕 들어갈 거면 1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행정청이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업을 누가 할 건지 행정청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서 이제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시행자에다 메모하세요. 시행자는 행정청이 사업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사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회사. 자, 우리 행정청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이고 아니면 이제 밑에 이제 우리 그 특별시장님, 광역시장 이런 분들, 뭐 자치시나 자치도지사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뭐 그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시도지사로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우리 시장님이나 군수나 구청장도 우리 행정청으로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 건설회사 자, 우리 민간 건설회사는 이런 비행정청으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죠. 그럼 이런 사람도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이 행정청으로부터 자, 시행자의 지정을 받으면 자, 여기 비행정청의 민간 건설회사도 건설사도 시행자의 뭘 받으면 돼요?
지정 이렇게 요 말을 아셔야 돼요.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가 행정청인 시행자만 사업할 수 있다. 이 시험 문제가 잘 쉬운 문장입니다. 이게 좀 행정청, 비행정청 둘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청은 여기 관청들이 행정청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는 여기서 행정청으로 봐야 돼요? 비행정청으로 보셔야 돼요?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행정청일까요? 네, 비행정청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왜냐하면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광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딱 고정돼 있어요. 이 사람은 행정청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럼 우리 공기업이 뭐 토지주택공사나 비행정청도 민간건설사처럼 비행정청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도 시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시행자의 지정을 받아서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도 공기업이지만 여기서는 그 공기업은 우리가 공익사업자라고 말했어요. 공익사업자는 맞지만 행정청 시행자는 아니라고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광도지사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만 행정청으로 봐야 되므로 그래서 뭐 민간건설회사는 당연히 비행정청이고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도 우선 비행정청으로 봐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실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자,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설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도. 자, 도로 만드는 설계도,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도로면 도로 설계도, 공원이면 공원에 대한 설계도가 나옵니다. 설계도 같은 것들을 여기 요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설계도를 그려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고 설계도를 잘 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가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했어요? 시행자가 만들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인가 받고 외부로 발표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사 이렇게 공사.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떨어지면 이제 저 도로나 공원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공사하기 전에 이제 뭐를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수용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네, 수용권을 행사해서 요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 주의사항은 실시 계획 고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수용은 못 하는 거예요. 미리. 행정청이 수용을 할 때는 어떤 절차 이후부터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라는 게 나와야지 요 도로 만드는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공익사업 인정이라고 그래요. 공익사업 인정. 속으로 따라하세요. 이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까? 네, 법적으로 우리 이제 공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절차가 끝나야지만 네 사업이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 행정 절차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 실시계획 같은 설계도가 들어가서 그거가 이렇게 발표가 나와야지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네 사업이 공익사업이 됐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수용하면 이거 위법이에요. 수용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절차를 뒤로 밀어야 돼요. 더 뒤쪽으로 쭉 나가 단계별 집행계획도 나오고 1단계, 2단계 구분되고 시행자까지 결정되고 자 시행자가 결정돼도 뭐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설계도가 관청한테 들어가서 설계도가 잘 됐네 이렇게 인가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인가 발표까지 나와야지만 이게 공익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아서 그 다음부터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뭐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 만들면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서 조금 세부적 사항들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봐두셔도 되고 자 또 하나 시험의 주제가 뭐냐면 시험 주제는 다음 주가 6절을 조금 봐야 됩니다. 6절 자 129페이지로 와보실래요? 129페이지 거기서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설은 처음에는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처음에는 기반시설 밑에 써있는 거기 7종류 그게 다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 중에 군사시설은 안 들어가요. 군사시설 그거 하나 메모하세요. 군사시설은 도시계획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이거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 기반시설 그 7종류 안에 군사시설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따로 처리하는 시설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기반시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설인 도로, 도시계획설인 공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 번호 2번에 가보시면 그 설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을 보면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관청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려면 지상이나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를 규모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절차에서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결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원칙 조항이 원칙. 자, 요거를 만약에 위반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고 썼어요. 그 원칙 규정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가 원칙입니까? 그럼 그 위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 결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설치하면 위법행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 기반시설을. 그러면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밑에 예외가 또 중요합니다. 예외. 자, 원칙은 지상이나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나 위치 규모를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이게 왜냐하면 경미한 기반시설이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2번 나왔는데요. 자, 경미한 기반시설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도시관리계획 이게 원칙대로 안 하고 예외로 내려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맞바로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대표적인 것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만 하세요. 그거 되게 많죠? 이게 되게 많은데 그 디귿번을 시험 문제에서 낸 거예요. 그 디귿번에서 어떻게 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 공급 설비 중 발전소. 자, 발전소는 경미한 기반시설이에요? 경미한 거 아니에요? 경미한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전기 공급 설비는 원래 경미한 건데 발전소, 변전소는 맨 끝에 제외해라. 그거 제외했잖아요. 그럼 제외했으면 이거는 경미한 게 아니라 중요한 기반시설로 보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하면 원칙으로 가서 원칙대로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걸 낸 거예요. 찾으라고.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 A, B, C, D 해가지고 그게 국토교통부 0이라는 거기다 낸 건데 문제를 내시는 분이 이걸 낸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 써 있는 거를 다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불능이죠. 불능. 공부하기 어려운 거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한 10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몇 개 찍어 드릴 테니까 그 번호를 중 모르겠으면 다 3번으로 찍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미한 게 이런 건 경미한 거예요. 거기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뭐 건축물, 부설, 광장 이런 게 경미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을 보시면 기억번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줄죠. 자동차 운전학원. 그리고 아랫줄에 보시면 열 공급 설비 그런 거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차 운전학원 공공공지 열 공급 설비. 그게 옛날에 이제 감정평가서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경미한 기반시설 찾아라 가지고 열 공급 설비. 자, 그다음에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거기까지.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이라든가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시장 있죠? 공공청사,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 밑에 뭐 도서관,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경미한 기반시설로 분류합니다. 경미한 기반시설. 그러면 경미한 기반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열 공급설비,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뭐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애들은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디귿번에 가보시면 뭐 도심 공항 터미널 뭐 이런 것도 있고 도심 공항 터미널 그다음에 C번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 광장 전기 공급 설비 근데 발전소 변전소는 빼라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그거는 중요한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압 15만 4천 볼트 이상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 전압 15만 4천 볼트 그거 갖다가 12만 2천 볼트 이렇게 내진 않을 거라. 그렇게 내면 자 그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송전설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전기 뭐 이런 것들 제가 지난주에 건축업 하시는 분 그분 얘기로는 돈을 한 100억 정도를 보셨대요. 자기가 지금 다 까먹고 없대요. 빚이 더 많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축업 하시는데 건축업 할 때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설비 건축업이라는 게 이렇게 뭐 전기 분야 설비 기술자도 알고 무슨 뭐 그 냉난방 설비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그 하신 일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내가 공사를 100억 했다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하나 짓는데 초등학교 짓는데 공사 하나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제가 따냈어요. 이렇게 제가 건축업 건설회사 그러면 제가 공사하는 게 아니죠. 제가 유리창 붙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리창 붙이는 분들 하청을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건축업 하신 분들이 그분이 자기가 이제 뭐 옛날에 좀 이렇게 공직에 계셨는데 나와보니까 건축업이 제일 쉽대요. 막 가서 소리만 지르는데요. 왜 일 잘 안 하냐고 농땡이 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가가지고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돈을 이렇게 설비 공사해주고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전기래요. 전기 쪽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전기는 돈을 안 주면 이렇게 하나를 전선을 끊어놓는데요. 불이 안 들어오게.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건축주가. 그러니까 돈을 제일 잘 준다고 해요. 돈 주면 바로 불 연결해가지고 불 켜준다. 근데 그걸 일반 사람이 잘 모르니까 전기 쪽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선 배선 같은 거 모르니까 돈을 잘 받아가는데 돈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그 하수관 하시는 분 있죠. 이 하수 설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자가 많아가 돈을 잘 늦게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수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이 안 내려간다. 물이. 신축 건물 하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 벽에 금 가는 것도 그런 것도 뭐 보통 자주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공사하다 보면 타일 붙이는 분들이 이 타일 붙이면 이렇게 그 모래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근데 그걸 막 하수구에 버려가지고 물이 안 내려간대요. 그럼 그거 다 고쳐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라서 유리창 붙이는 분들 돈 늦게 받고 유리창 붙이는 분들 제일 나중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는 분들 제일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걸 또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재개 한번 해보시려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네.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그런 건축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중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 설비 분야가 있다고요. 무슨 뭐 냉난방 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리창 붙이는 분들은 따로 가서 붙여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럴 때 가가지고 하는 게 그래요. 가가지고 전날 이렇게 그 건축업 하시는 분,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를 감시를 안 하면 일을 잘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 이렇게 전날 건축사 설계사무소 가서 이렇게 도면 같은 걸 몇 개를 알아온대요. 그거 가서 이제 혼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은 건축 잘하는 분이라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요거 왜 2mm 안 떴냐고 그러잖아요. 2mm 그런 걸 안 떴냐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아 이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알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건드려주면 아 이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건축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면 좀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실 때 설계사무소 가서 이렇게 몇 개 하면 알려준대요. 설계사무 직원들 요거 가서 깨라고 이렇게. 군대 갈 때 내무사열 할 때 깨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먼지가 묻어난다. 이거 왜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혼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비 부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설비가 있는데 전기름 부분들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기사 시험이 최고로 많이 봐요. 전기기사 시험들은 우리나라 그 중개사보다 더 많아요. 30만 명입니다. 1년에. 1년에 30만 명이 응시한대요. 전기 쪽을 자격증을 따시려고 기사 시험에서. 우리 중개사가 15만이잖아요. 수능 시험이 60만, 50만 보고. 수능은 근데 우리가 이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학교 가는 시험이니까 빼버리고 자격증 시험에서는 전기기사가 중개사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중개사가 아니에요. 전기기사가 1등입니다. 전기기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시면 무조건 따세요.
주택관리사 혹시 여기 생각 있으시면 같이 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있으면 전기하고 조경 쪽을 같이 따세요. 자격증을. 예, 그러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런 관리사가 채용이 1차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이게 주택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택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조경기사가 3분이 있으셔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걸 월급을 따로따로 주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를 좀 낮추시더라고요. 한 200 정도를 세이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사 같은 분들이 원래 200 줘야 되는데 주택관리사분이 전기사를 같이 갖고 계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주택관리사 300만 원 받고 전기사가 뭐 2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경까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주택관리사 이렇게 자격증을 따시고 하면 바로 이렇게 관리 업무 쪽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중개사나 열심히 해야죠 뭐. 주택관리사는 그건 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관리사하고 중개업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금지는 아니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이 바쁠 테지만 우리가 좀 하나만 집중해서. 근데 이제 알아두시면 이 주택관리사에서 여러 가지 그 설비 같은 걸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실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사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약간 좀 루즈하게 일을 하다가 아, 저 사람 왔으니까 빨리빨리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중개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시험의 쟁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쳐버립니다. 근데 일부 경미한 기반시설, 이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가능한 게 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줄을 치고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개념이 있죠. 공동구. 네, 공동구라는 건 130일로 오셔서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에 들어가는 큰 관이 공동구예요. 그 안에 지하 매설물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전기선, 가스선, 뭐 냉난방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해서 도시 미관이나 원활한 교통을 기하는 지하시설물 이게 공동구예요. 그래서 공동구는 지하에 터널처럼 들어가는 큰 관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전선, 뭐 통신선,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같은 것들을 다 한 번에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따로 땅을 파서 묻지 말고. 그래서 공동구라는 거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한 그런 시설물이 공동구인데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내에서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보시면 131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다가 자 200만을 초과하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게 공동구 의무 설치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구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신규 개발지예요. 자, 우리 공동구는 신규 개발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네, 공동구를 우리가 신규 개발지인데 개발 규모가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그 교재에 보세요. 그 200만 초과하는 다음의 지역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입니까? 그 정도까지만. 자, 우선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사업하는 정비구역,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해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라고요. 자, 인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해. 그럼 이런 데가 우리가 대표적인 신규 개발지라고 그래요. 신규 개발지인데 이게 개발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200만을 초과하면 누가 그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 의무적으로 안 하면 이것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동구는 신규 개발지에서 자 우리 공동구 이걸 의무 설치 지역이래요. 공동구 의무 설치 지역. 자 신규 개발지로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같은 데서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자 누가 요 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만약에 개발 사업을 토지공사 하면 토지공사 가셔야 돼요. 거기 그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뭐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그러면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의무적으로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 그러면 우리 공동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신규 개발지 법에 써 있는 그 신규 개발지로서 개발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 의무자가 그 131에 보시면 그 맨 끝에 그 다시 한번 좀 잘 보세요. 지금 다 그 131로 오셔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입니까? 예, 그거는 주로 공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업들. 그러니까 신규 개발지로서 200만을 초과하면 그 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주로 이제 토지공사 또는 뭐 서울시 SH공사, 뭐 인천 도시개발공사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런 개발 사업을 한다고. 개발 사업 하는 그런 자들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132의 4번에 보시면 공동구 수용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구 수용 의무. 자, 수용 의무는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공동구 수용 의무는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공동구에다 넣어야 될 게 있고, 공동구가 설치가 됐어요. 관으로 쫙 설치가 되면 아까 우리 신규 개발지에서 200만을 초과하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개발 사업하는 뭐 토지공사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하에다가 관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게 있고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게 6개고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2개가 있대요. 자, 거기 보시면 132에 그 중간에 4번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모두 다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밑으로 보시면 박스 안에 의무적 수용이 6개, 임의적 수용이 2개가 있습니까? 그 심의를 거쳐서 지금 보시면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에는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을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자, 가스관은 폭발할 수 있으니까 공동구 안에서, 하수도관은 좀 더러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거나 좀 더러운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그 위에는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네, 보시면 전선이나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요 6가지는 의무적으로 공동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박스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동그라미 1번 시설은 수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공동구 협의회라는 데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협의를 거쳐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작년 시험 문제가 그 뒤쪽에 가보시면 137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동구의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네, 그 임의적인 말을 안 써 있어도 좀 전에 금방 본 대로 수용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네, 그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선, 수도관, 열수송관, 가스관, 통신선. 이거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지금? 네, 가스관이라는 게 그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말을 살짝 생략을 한 거라고요. 속이려고. 그래서 이게 그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답이 4번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앞으로 오시면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자, 공동구는 아까 우리 신규 개발지로 200만을 초과하면 그 개발 사업하는 주로 공기업들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준다. 그럼 설치가 되면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몇 개? 6개. 임의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2개 있었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위에 6가지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6가지는 이걸 외울 필요 없이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나머지 전선이나 통신선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수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공동구는 설치했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리. 자, 134로 와보세요. 134 보시면 거기 공동구의 설치 비용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그 점용 예정자에다가 쓰세요. 한전 같은 공기업들, 우리 한전이라든가 KT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아까 우리 공동구 공사하는 사업 시행자, 아까 200만 초과하는 사업 시행자. 자, 우선 점용 예정자가 한전이라든가 KT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설은 누가 해줍니까? 전선 같은 거는 한전이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독점기업이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독점기업인데, 그 한전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공동구 쓸 사람들이에요? 공동구 점용할 예정자들이죠. 옆에 그 사업 시행자는 200만 초과하는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공동구 설치하는데 돈이 100억 들어요. 그럼 아까 우리 공동구 설치 의무자가 단독 부담하는 여기 개발사업 시행자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용 예정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 있죠?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공동구의 설치의 비용은 공동구를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 공동구 점용 예정자 예를 들어서 전선이면 한전 통진선이면 뭐 KT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용 예정자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과 아까 우리 200만 초과하는 개발사업 시행자 이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시행자하고 함께 부담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공동구를 설치를 할 때 설치 의무자는 토지공사라고요. 개발사업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다 내지 말고 공동구 안에 들어갈 시설이 전기 아니냐 전선. 전선은 우리 한전이 해주잖아요. 같이 돈을 부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가스관이면 우리나라에 가스공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돈을 같이 내라는 겁니다. 이게 토지공사가 돈을 다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관리. 자, 여기서 관리 의무자하고 관리 비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이렇게. 자, 우리 관리 의무자는 누군가 하면 관리 쪽으로 한번 쭉 가셔서 설치 비용까지 보셨으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관리가 어디냐면 136에 보시면 양가로 4번 관리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공동구 관리는 관리자가 특광시 군수님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관리는 135에 있네. 죄송합니다. 135에 보시면 관리는 행정청인 특광시 군수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설치는 토지공사가 설치했어. 토지공사가 200만 초과하게 개발사업 하니까 토지공사가 설치했는데 관리는 그 도시의 장들인 특별시황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관리 의무자가 특광시 군수가 관리할 때 다른 일로 바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밑에 그 박스 안에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한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까지 보시고 또 뒤에 보시면 공동구 관리비용. 자, 관리비용을 잘 보시면 자, 우리 공동구 설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설치비용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비용 어떻게 부담했어요? 점용 예정자와 아까 200만 초과하는 개발 사업하는 그 설치 의무자하고 같이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인 한전, KT하고 아까 공동구 설치하는 의무자인 토지공사랑 같이 했는데 관리비용도 보세요.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관리자인 특광시 군수가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특광시 군수가 내는 게 아니라 공동구 점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점용하는 사람들이 점용 예정자죠. 점용 예정자가 이제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한전이라든가 그 점용하는 자도 한전이나 KT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구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앞으로 쓰는 사람들,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한다죠. 그래서 공동구를 많이 쓰면 관리비도 많이 내야 되고, 그 공동구 점용 면적이 작으면 그럼 적게 냅니다. 비용 같은 걸.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 공동구는 아까 200만 초과하는 신규 개발지에서 그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토지공사면 토지공사나 무슨 뭐 SH공사 이런 사람들이 설치 공동구 설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설치 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 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공동구를 앞으로 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전이고 이 사람이 KT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니면 가스공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앞으로 점용할 사람이니까 같이 돈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관리는 설치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설치자하고 여기 관리 의무자하고 달라요. 관리는 관청한테 맡기고 이 특광시 군수가 관리비를 계산해서 징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겠죠.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 소장님이 내셔야 돼요. 주민들이 내셔야 돼요. 관리비.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관리사무 소장님이 특광시 군수고 관리비 내는 사람들은 주민이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독촉장 같은 거 보내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리비용 내는 사람하고 틀려요. 근데 관리비는 특광시 군수가 부담한다 이렇게 내버린다고 시험 문제에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구별을 좀 하셔서 자, 광역선 안 보셔도 되고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아까 요거 순서 있죠. 다시 한번 몇 가지 설명도 드리고 지구 단위 계획하고 이제 국토 계획법을
조금 늦는데 부지런히 해서 좀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거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복습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그대로 매일매일 민법을 좀 넓게 자주 보시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